전 이 문제가 이과 공부를 하다가 문과로 넘어온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함정에 걸릴 만한 문제였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풀이 진행을 맡은 심주석입니다. 2017학년도 대수능 문제 풀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형에 못지않게 일반적으로 30번 문항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정수격자점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정수격자점 문제는 오히려 21번 객관식으로 가고 30번 문항에 미적분 1에 해당되는 문제가 등장함으로써 학생들은 일단 본인의 기대와 어긋나는 것도 있어서 많이 긴장하고 또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 결과를 보면 나영 학생들이 34만 5천여 명 중에 남학생 320명, 여학생 214명, 총 534명. 비율로 이야기하면 0.15%. 1%가 아닙니다. 0.15%를 100점 맞은 학생의 분포로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문과 학생들한테는 까다로운 문제가 30번 문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풀이, 접근 방식, 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개념, 그 다음에 문제의 전략, 이런 것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EBS 최고의 수학 선생님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EBS 마이다스 손광균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광균입니다. 여러분들을 0.215%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EBS 수학의 애정남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학의 애매한 것을 해결해 드리는 남자 EBS의 김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반적인 도로에 고속도로가 있다면 EBS 수학의 하이웨이 우리 이한주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여러분을 더 빠르게 더 높은 곳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이한주입니다. 수학에도 덕후가 있습니다. EBS 수학 덕후 우리 김성우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을 사랑하는 수덕후 김성우입니다. 네, 저희 EBS에서는 이렇게 또 한 자리에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많은 선생님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영 30번 다 보셨죠? 예, 좀 느낌이 어떠신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무도 마이크를 안 잡아서 제가 저는 학생들이 많이 당황스러웠을 첫 번째가 이 6월 9월 모의 평가원 말 그대로 수능을 위한 모의 평가인데 그때까지는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 격자점을 세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솔직히 30번에 이걸 보고 아무리 격자점을 생각하려고 해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던 그 부분이 학생들이 상당히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내가 미분을 열심히 공부하길 잘했구나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격자점만 세는 것을 많이 셌던 학생들은 조금 아쉬움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아마 격자점 세는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도 비슷하겠지만 그 연습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했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 학생들 같은 경우가 미분에 대해서 약간 소홀히 했죠. 과거에 미분이 이렇게 어렵게 나온 적은 없었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이제는 좀 수학을 제대로 한 학생이라면, 좀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 도리어 희망을 또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걸릴 만한 어떤 함정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저도 역시 이 문제를 처음 접하면서 그 함정에 걸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다 풀고 나서의 느낌은 정말 문제를 잘 설계해가지고 기초도 튼튼해야 되고 미적분에 대한 내용도 잘 알고 있는 학생만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통합적인 문제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30번이라는 어떤 그런 그 문제의 어떤 그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격자점을 세고 있던 그런 문제보다는 조금 더 참신하고 좋지 않았나. 뭐 내년에 또 수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좀 부작용도 저 같은 경우 부작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30번 이 미적분 원 어떻게 보면 또 수학 2의 합성함수의 개념도 조금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걸 보면서 정수격자점을 어떻게 만들어온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라는 게 우리가 어쨌든 수학에 대해서 그 내용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려고 해야지 그냥 섣부른 어떤 기존에 치러졌던 그런 패턴을 갖다가 반복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또 이번 시험은 도리어 이제 이과에서 문과로 바꾼 학생들이 함정에 더 빠지기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은 이제 합성함수 미분 같은 걸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과에서 어설프게 공부한 학생들이 이걸 합성함수를 미분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다가 도리어 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격자점의 개수 세는 문제는 문제가 나오면 열심히 풀기는 푸는데 이건 너무 개수 세는 거다. 이게 진짜 수학인가? 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30번 문제는 전 개인적으로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수학 문제다운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 수학의 어떤 흐름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한때는 문과에서 미적분을 배우지 않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미적분이 들어왔는데 또 미적분이 너무 어려워진다 문과생들한테 그런 부담감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이한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수격자점이 과연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출제위원들도 저희 같은 어떤 고민을 충분히 고려한 문제로서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30번 문항 그러면 문과 학생들이나 이과 학생들이나 좀 제끼지 않나요? 일단은 제껴놓고 그냥 안정적으로 풀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지 않나요? 사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목표가 한 2등급, 3등급 정도만 좋겠다라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아예 29번하고 30번은 손대지 마라. 우리 말로 이걸 손대다가는 주화인마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이유 잘 아시죠? 어쨌든 한 문제를 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낱낱이 한번 조각조각 분해해가지고 거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근데 문제 풀이 과정 이런 걸 떠나서 그 안에 담긴 정말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 우리 학생들도 그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나형 30번 문제를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호 선생님이 준비하셨죠? 여러분들과 저 이제 앞에 나오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앞에 계시니까 상당히 긴장이 되는데 저는 그냥 선생님들이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 나갈 때 그 문제를 풀어 나가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단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진행할 때 그 단계를 나누어서 조금 우리가 같이 내용들을 분석해보고 정리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건 그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첫 번째 선행돼야 될 것이고 그 이해가 제대로 됐으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세워야죠. 잘 세워야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미분의 어떤 기울기의 의미를 이용하면 좋겠구나. 아니면 내가 평균 변화율의 의미를 이용하면 좋겠구나. 아니면 내가 뭐 사이값 정리를 쓰면 좋겠구나. 이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방향적인 계획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이해와 계획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겠죠. 그죠? 실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답이 나오게 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해를 좀 잘 못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시면 답은 나올 수 있지만 그 답이 오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잘 거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럼 답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평가해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게 분석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풀어온 풀이를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아까 전에 이 방정식을 풀 때 이런 방법을 썼는데 이것보다 이것이 좀 더 나올 수 있겠구나. 내가 아까 왜 해를 구했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구하면 되는데. 아니면 이 문제는 내가 풀 때는 그냥 풀어 나갔지만 결국에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어떤 기출 문제건 간에 여러분들이 푸시면서 고민해 보셔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과 첫 번째 EA 단계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문제를 딱 보시고 쌤도 아까 얘기를 했죠. 무척 당황스러워요, 갑자기. 실수 K에 대하여 함수가 주어졌는데 3차 함수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많이 봤던 3차 함수의 모양이고 상수 K가 들어있어요. 그죠? 근데 이 3차 함수에 역함수를 GX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함수라는 것을 배우는 것은 수2에서 그죠? 함수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역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기본적인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들 또는 구할 수 없더라도 그냥 그 함수에 대한 하나의 값에 대한 어떤 의미 정도 아니면 그래프에 대한 대칙성 정도 이런 정도를 얘기했는데 3차 함수의 역함수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다뤄보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여기까지는 좋다 이 얘기죠, 그죠? 그래 어쨌든 역함수를 GX라고 했다. 그럼 뭐 어떤 함수값이나 대칭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음 식을 보는 순간 방정식이 하나 드러났어요, 방정식이 그죠? 근데 이 방정식 안에 도함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미분이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도함수의 3차 함수를 공부하면서 무슨 역함수의 미분법을 배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송광균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자연계 학생은 여기까지만 읽고 역함수가 나왔는데 나 역함수의 미분법을 배웠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보면 이게 결국에는 방정식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 F'이라는 함수가 지금 몇 차 함수가 되는 거냐면 결국에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변에 있는 식을 보면 합성함수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를 보고 당황한 학생이 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합성함수의 꼴이 결국엔 뭐냐면 F'의 gx라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gx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내가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식을 보고 조금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이 방정식이 닫힌 구간에서 실근을 갖기 위한 K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는 것이 결국에 내가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고 나면요. 우리가 3차 함수라는 함수가 등장했고 역함수라는 역함수의 개념이 등장하고요. 다시 방정식에 대한 근을 생각해야 하고요. 다시 또 그 안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단편적으로만 봐도 이 네 가지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 안에서 이해해 나간다는 것, 이 자체만 놓고 봐도 실제로 학생들이 이 문제의 뜻을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요 정도까지 한번 문제를 분석해 보면서 다른 선생님들의 좀 의견을 좀 듣고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리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그냥 이해 차원에서 문제를 이해하는 건데 이해만도 솔직히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차 함수, 역함수, 방정식의 해라는 의미, 합성함수, 그리고 0과 1 사이 실근을 갖는다, 사이값 정리.
지금 이 문제 하나에 담겨져 있는 개념만 하더라도 한두 가지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저 네 줄을 읽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학생들이 파악한다라고 하면 문과 학생들 중에서도 정말 고수들이나 이런 문제 읽으면서 딱 떠오르지 실제로는 쉽게 떠오르지 않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송강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과 학생에서 넘어온 학생이라면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그 부분이 공감이 되는데 또 그걸 반대로 해석해 보면 사실 이 문제가 많은 어려운 난관들을 품고 있지만 어차피 문과 학생한테 주어진 문제고 문과 학생한테 주어진 걸 가지고 저걸 접근하는 방법이 이과 계통 공부를 다 하고 접근하는 경우에 비해서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는 어찌 보면 문과 학생이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결국 F를 미분해서 이 식을 어쨌든 이 F를 미분해서 거기 넣어보는 것. 사실은 거의 그게 그렇죠. 시작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다들 그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렇게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 또 맞춰서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gx가 fx의 역함수거든요. 근데 3차 함수의 역함수인데 이미 언급을 하셨지만 3차 함수의 역함수 이렇게 복잡한 3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서 학생들이 역함수를 난 단어를 보면 역함수를 구해야 되겠다. 또는 뭐 그래프를 대칭으로 뭐 그려야 되겠다. 구해야 되겠다. 뭐 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딱 식을 보면은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먼저 했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첫 번째 걸리는 학생들은 아마도 3차 함수 역함수 이걸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발상을 시작한 친구들은 그 늪으로 빠져가게 된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방정식이 닫힌 구간에서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학생들이 보면은 이게 함수 fx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뭐 방정식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 앞에 그 수식어를 굉장히 소홀히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방정식이라는 거를 집중해서 봤다면 이건 방정식 뭔가 함수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을 소홀히 보고 그냥 방정식을 안 읽고 그냥 읽으면 이 어떤 함수 관계식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미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잘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보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문제를 꼼꼼하게 지금 읽어서 이해를 지금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있지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3차 함수 역함수가 있고 저 함수식이 있네? 그러니까 저런 말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문제를 읽어버리는 경우도 실제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김성호 선생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어쨌든 평가원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교육과정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과생들의 어떤 원리로 만약에 빠르게 풀 수 있다? 그건 적합한 문제는 분명히 아닐 거고 그게 특히나 30번 문제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문제의 이해, 다음에 계획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하나의 단계가 정확하게 잘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은 문제 이해에서 전체적인 발문의 구조가 방정식이 닫힌 구간에서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런 발문이 나오면은 우리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은 사이값 정리밖에 없거든요. 방정식이 어떤 구간에서 적어도 한 근을 갖는다. 이런 발문 나오는 건 사실은 사이값 정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읽었을 때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했으면은 이거는 큰 틀에서 사이값 정리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발상을 할 수 있고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개념을 어느 정도 내가 잘 공부하고 있고 이제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그랬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보고 계획을 찾을 때도 실제로 어떤 계획적인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냥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그냥 대입하다 보니까 뭐 식이 만들어지고 또 이 식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결과니 우연찮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게 마치 어떤 하나의 식들이, 물론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오히려 학생들에게 어떤 이런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런 단계들이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힘듦을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서 보기보다는 그냥 그 맥락으로서 학생들이 시도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아니요, 저는 뭐 어차피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구간이 나와 있다, 다항함수다. 그러면 뭐 연속성, 미분 가능성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이 문제는 어차피 사이값일 거다. 근데 사이값 정리였을 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0을 넣었을 때 양수이고 1을 넣었을 때 음수면 좋은데 얘가 양수더라도 근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역함수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역함수를 준다라는 이야기는 얘가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한다라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사이값 정리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바탕을 만들어줬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계획 단계라는 거를 한번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EA의 단계를 얘기를 했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계획 단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또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안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선생님들과 또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이해를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이런 내용의 것을 할 수는 없겠죠. 그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수능 시험 문제는요, 올해가 되죠, 그죠? 올해 수능 시험 문제는 이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우리가 대하는 지금 자세,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개념,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이해하고 갔을 때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어떤 그런 수능에 대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방정식의 실근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방정식의 형태를 봐야 되는데 이 방정식이 어떤 형태로 주어졌는가 아직 구체적으로 내 눈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드러나지 않은 방정식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보려면 오케이, 나는 일단 도함수를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f'x를 구해내면 이 f'x가 자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 나와서 결국에는 k라는 상수가 사라지면서 완벽한 도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아까 전에 우리 김성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함수의 존재성은 이 함수의 판별식만 조사해 봐도, 또는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봐도 이 도함수의 부호가 항상 양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우리는 증가함수라는 이제 fx를 가지고 이 f'x라는 식을 이제 대입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일단 이 방정식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보게 됩니다. 조금은 더 구체화된 식으로 다시 한번 방정식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그 계획을 한번 실행하는 것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자, 그러면 이제 f'x가 들어가주면 얼마 되냐면 자 12x 제곱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24x 플러스 얼마가 되냐면 24라는 식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2x 마이너스 18이니까 플러스 12x 마이너스 18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우변이 다시 이제 f'gx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생님도 미분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도함수를 통해서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문계 교육과정인 미적분 1에서 배우는 개념은 실제로 증가 감소를 아는 것이, 그 부호를 판단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미분 안에서 정말 고난도의 어떤 자연계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함수의 식을 크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gx라는 함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gx라는 것을 마치 하나의 미지수처럼 볼 수 있으셨냐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 하는 함수가 gx다. 근데 난 gx를 직접 구할 수 없다. 그럼 이 gx라는 것이 새로운 하나의 내가 찾아내야 하는 함수적인 관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을 f'이라는 함수 안에 x 자리에 얼마가 들어간 gx가 들어간 하나의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gx의 제곱이 등장하고 마이너스 6gx가 되고 자 플러스 6이라는 자,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죠. 자, 이 식을 보고 가장 반가운 건 쌤 반가라고 얘기하는데 미소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뭘 보고 미소를 지어요? 일단은 상수육이 예쁘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계산한 결과가. 그래서 3도 약분이 됩니다. 그죠? 3도 하나씩 약분이 돼서 결국에 4x 제곱 마이너스 자, 여기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다시 4x가 되겠죠. 그리고 gx의 제곱과 자, 마이너스 gx, 2gx라는 자, 이러한 식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다음이 이제 또 다시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방정식이죠. 그럼 궁극적으로 방정식을 찾는다는 것은 x의 값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이 x에 관한 하나의 문자로 정리가 돼 있으면 좋은데 내가 알 수 없는 gx라는 식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이 gx라는 식을 통해서 x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식을 바라볼 때 쌤은 어떻게 바라봤냐면 이 식을 처음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x라는 또는 gx라는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식이 쌤한테는 마치 x와 gx 중에서 gx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이 식이 4a 제곱 마이너스 4a가 t제곱 마이너스 2t와 같은 이런 2차 방정식의 꼴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이 a가 이 gx와 이 t와 연관을 맺고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자에 관심을 갖고 봤다면 이 정도의 인수분해를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여기서 t제곱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자 그죠? 여기 있는 이게 마치 상수처럼 표현되는 이러한 이건 이제 우리가 진짜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배울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죠? 이러한 인수분해의 정도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생각해내실 수 있는 자 넘어가서 그냥 쓸게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되나요? 예, 그렇죠. 플러스 1이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 아니지? 마이너스인데 네. 선생님들이 저를 현혹시키려고 이렇게 이런 또 자 맞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정도의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상수항의 문자가 상수가 하나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들이 2a와 2a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백골을 생각할 수 있고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플러스가 들어가고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라는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t가 2a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보시면 똑같은 원리로 gx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x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는 같은 원리로 gx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2x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gx의 함수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쌤이 생각하기에는 방금 전에 쌤도 그랬죠. gx라는 함수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식을 보시고 느끼셔야 될 것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gx라는 함수는 분명히 문제 앞에서 언급된 어떤 함수였는데 fx의 역함수였는데 그 함수로 표현된 이 gx라는 식이 무엇인지는 알아낼지 못했지만 그 두 개의 식이 이 i와 같아지는 가장 처음에 나왔던 방정식이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했던 목적은 이 방정식의 해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었고 그럼 방정식의 해를 찾아낸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주어진 식이 어렵다면 다른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방정식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2차 식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인수분해해서 식을 만든다든가 연립을 해서 새로운 식을 찾아낸다든가 결국에 주어진 식을 갖고 바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떤 구체적인 다른 식을 발견해낸 그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전개해 왔을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실행의 단계에서 정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왜냐하면 또 이 과정이 저는 이렇게 또 인수분해를 생각을 했지만 또 많은 다른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해봅니다. 네. 네, 지금 김교 선생님께서 이제 문제 일단 전반부 어떻게 보면 이 문제 해결 키포인트가 이게 해결돼야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선생님들 뭐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뭐 특별히 보이는 내용들이 있나요?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아마 출제자가 파놓은 함정에는 아마 제가 몽땅 다 걸린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아마 학생들도 걸린 바로 그 함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좀 앞에 나가서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걸 이렇게 정리해서 인수분해한다. 여기까지 오면 이 문제는 그 이후에 정말 잘 갈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요렇게 하지 않고 자, 예를 들면 이게 너무나 4A, 4A 이건 뭔가 묶고 싶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혹이 너무 강한 거죠. 4A로 묶어버리면 A 마이너스 1 그렇죠. 여기도 T가 이렇게 TT 들어있으니까 묻고 싶은 생각이 그렇죠? 아마 어떤 학생이라도 분명 묻고 싶은 이 강한 열망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그럼 묻게 되면 T로 묻게 되면요 T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묻고 나면 그 다음에 멍해지죠. 한참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한 발도 더 앞으로 못 나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아마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풀던 학생 중에 많은 학생들이 이런 당황함을 겪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아까 규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이거를 그렇죠. 다르게 볼 수 있는 안목 그냥 보인다고 묶지 않고 이것을 다르게 봐서 인수분해하는 그것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 이 문제를 해결한 키포인트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또 학생들이 또 두 번째로 많이 빠졌을 그 함정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똑같이 이것도 빠졌고요. 여기서 이제 한참 멍하니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왔어요. 여차저차해서 왔는데 한참 계산을 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죠? 뭔가를 다 잊어버리고 일단 도착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보면 갑자기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gx라는 건 3차 다항함수의 역함수야 라고 했는데 뭐지? 왜 직선이 나오지? 그러니까 3차 다항함수의 역함수가 이런 함수일 리가 없는데 3차 다항함수의 역함수가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지금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동공지진이 막 생기는 거죠.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지? 근데 저는 아까 맨 처음에 이한준 선생님이 정말 강조했던 바로 그게 사실 이 문제가 이해하고 계획해서 풀어나가는 과정인데 이해를 첫 단추를 잘못 꿰고 그냥 이 문제는 뭐 어차피 미분해서 이 함수를 미분해서 요 식대로 만들어 놓고 이걸 지지고 볶다 보면 어떻게든 풀려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결국 이 방정식이라는 말을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소홀하게 한 대가로 여기서 내가 뭔가 제대로 풀고 있지 않구나. 이게 뭔가 잘못된 거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이게 사실은 이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함정이라고 보고요. 저도 이거랑 똑같은 함정에 빠져서 막 동공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규호쌤이 저를 구해주셨죠. 그게 아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학생들이 많이 겪었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0과 1 사이에 있다. 맨 처음에 문제에서 말한 그걸 제대로 여태까지 기억하고 있는 학생이 이 다음 단계에서도 성공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네, 잠시만요. 송광규 선생님부터. 아니 그게 아니고 똑같은데 선생님이 이제 저쪽으로 가서 인수분해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 같았으면 여기다가 이제 1을 더했을 것 같아요.
양쪽에다가 1을 더해놓고 나니까 1이 돼서 여기 있는 요값은 t-1의 제곱이 되고 여기 있는 요값은 2a-1의 제곱이 돼서 여기서 우리는 t-1을 플러스 마이너스 2a-1이다. 이제 이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인수분해도 할 수 있었네요. 또 저도 좀 저는 이제 풀이를 여러 선생님들이 공유를 했었는데 보니까 요 인수분해에서 다양한 풀이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거 좀 지워도 괜찮겠습니까? 네. 저도 여기에서 딱 보니까 완전 저는 이걸 인수분해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느끼셨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를 딱 보면서 1을 더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느꼈어요. 왜냐면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근데 동시에를 더하니까 이제 완전 제곱식이 돼서 이 다음 풀이가 똑같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다양한 인수분해 방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의 첫 번째 그 걸리는 언덕은 학생들이 넘어지는 언덕이 바로 요 인수분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GX라는 식하고 X라는 식이 같이 나오니까 여기서 학생들이 잘 인수분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1을 더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여기서 이 두 개를 묶어서 넘어가면은 제곱만 제곱이 되니까 완전 제곱식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저기 있는 마이너스 4x가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2로 묶으면은 또 gx 마이너스 2x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이걸 공통 인수로 해서 또 인수분해가 되더라고요. 인수분해에 대한 다양한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성호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에 이 문제가 방정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 이 문제가 방정식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이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끝까지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방정식 우리가 정리를 한 거에 불과하거든요. 방정식을 정리했으니까 여기다도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붙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정식 얘가 0하고 1 사이에 실근을 갖는다. 방정식 얘가 또는 방정식 얘가 0하고 1 사이에서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문제가 풀리는데 저도 처음에는 사실은 GX를 구한 순간 뭔가 안심을 하면서 와 내가 GX를 구했어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3차수의 역함수 이게 아닌데 이상하다. 근데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끝까지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이 방씨고 이름이 정식인 친구는 아주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GX가 EX다라는 거를 GX가 EX가 아니고 저는 방정식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방정식의 해라는 거를 정말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냥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반드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을 나타내 주는 거다. 그 인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저런 생각 못 했거든요. GX가 1차다. 왜 1차가 되지? 이런 생각 못 하고 당연히 이제 Y는 GX와 Y는 EX의 교점을 찾아야지. 근데 GX는 FX의 역함수니까 그러면 또 역함수를 또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딱 키포인트는 그 방정식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냐 아니면 놓쳤냐의 문제가 뭐 별거 아닌 거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금방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중요한 포인트, 이 문제의 포인트가 방정식에 있었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뭐 선생님들이 이걸 정말 구했다고 생각했다기보다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학생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저 방정식 또 한 번 우리가 어찌됐든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걸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뭐 이 수학 교육에서는 사실 그 가르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오히려 그게 가르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심주석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아예 저걸 방금 제가 빠진 그런 함정에 빠지지도 않는 이유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너무 고레벨인데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학생보다 살짝 높은 수준으로 모든 문제를 접근하고 말도 있습니다.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우리 김서우 선생님의 실력은 자타공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자, 이제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포인트는 1단계 잡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방정식을
저 방정식이 이제 구간에서 0과 1 사이에서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이제 실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또 2부 이어서 계속 진행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역시 뭐 저는 아까 이제 인수분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역시 좋으신 말씀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듣고 나니까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맞은 학생들이 인수분해를 한 방법은 제가 한 방법보다는 다른 분들이 한 방법이 더 많을 것 같네요.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강렬한 욕구, 뭐 일을 더 하고 싶은 또는 아까 얘기했던 뭐 이게 여러 가지 방향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좋은 그런 그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는 이 방정식을 결국에 변형한 거죠, 그죠? 결국에 식의 변형을 통해서 우리는 gx가 2x가 되거나 또는 이제 뭐가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된다는 것을 밝혀냈고요. 자, 이제 방정식이라는 말을 지우면 이한주 선생님이 나와서 저를 혼낼 것 같아서 자, 이 앞에다가 힘들게 써놨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방정식의 실근 x가 0하고 1 사이의 닫힌 구간에 존재할 조건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gx가 2x라는 걸 알아냈는데 이걸 이제 방정식으로 보지 않으시거나 또 이제 이 gx를 이용해서 풀려고 하면 아까 심수석 선생님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어서 그 해를 구하는 것은 대부분 그 값을 알기 위해 가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그 방정식의 해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구간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존재성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성의 파악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이 식보다는 오히려 그래프에 대한 생각이 먼저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역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할 때 기본적인 3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자체를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증가와 감소에 대한 것이지 아래로 볼록이나 위로 볼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문계 교육 과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gx라는 함수의 식으로 이 방정식의 해를 접근하는 것은 학생들이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없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역함수라는 조건을 줬다는 것은 우리는 역함수를 공부하면서 그렇게 공부하죠.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세요. 그럼 절대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요. 원래 함수를 이용해서 역함수의 함수값을 찾는 거죠.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절대 우리는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요. 식을 찾아서 그리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 함수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 때도 gx가 2x라고 주어진 이 방정식이지만 실제로 이걸 우리는 f를 이용해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식 안에서 f라는 함수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f를 이끌어냅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이 질문하러 왔어요, 저한테. 여기서 어떻게 F를 이끌어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문제를 줬어요. 학생, 그 3x는 2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3분의 2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얘기해 보라고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3으로 나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3으로 나눠? 그랬더니 x를 구하려고요. x를 구하는데 왜 3으로 나눠야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야 되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다르게 표현해봐 3으로 나눈다는 걸. 그래서 한 1분 기다리니까 이제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3분의 1을 곱해요.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3분의 1을 곱해요. 라는 얘기를. 그래서 그래. 그 3분의 1이 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한 5분 얘기했어요. 이 얘기. 지금 1분밖에 안 했지만 3분의 1을 곱해요. 3분의 1이 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3의 역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수. 내가 그 말 듣고 싶었거든, 계속. 우리가 g라는 함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f라는 함수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둘이 지금 무슨 함수라고요? 역함수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연산이 곱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x의 값을 구한다는 것이 결국에 이 앞의 개수를 1로 만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항등원이라 그래요. 뭐에 대한? 곱셈에 대한. 그래서 그 항등원을 만드는 방법이 역수를 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등원 1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내가 여기서 f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하는 함수의 연산은 합성이에요. 그러면 두 개가 같은 식이래요. 같은 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의 방정식을 놓고 봤을 때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양변에 F라는 합성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아까 3분의 2 했듯이 FEX는 X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생각은 G라는 역함수를 이용해서 이 방정식을 풀 수가 없다 일단은. 그렇다면 F라는 식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 F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둘이 역함수 관계니까 양변에 마치 F를 그죠? 합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F의 EX가 X다라는 이러한 식을 발견해 내실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방정식은 이제 다시 내가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왜냐하면 F라는 함수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F 자리에 EX를 집어넣은 새로운 하나의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3차 방정식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3차 방정식이 0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의 무엇을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구하러 가는 문제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어진 fx에다 ex를 대입하는 거니까 그냥 한번 써볼게요. 8x의 세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얼마가 되면 12x의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12x 더하기 k가 얼마가 되기 때문에 x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3차 방정식에서 이 0하고 1 사이에 실근을 갖는다고 한 문제는 우리 EBS 수능 특강에서도 많이 있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제가 이 단계까지 가는 그죠?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자, 두 번째 식은 어차피 같은 의미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같은 의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다시 이제 이 방정식에서 이 K의 존재성을 생각하는 거죠. K의 값이 달라지면서 그래프가 달라져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X를 이항한 그냥 바로 이항해서 쓰죠. 이러한 3차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러한 3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이 방정식의 해가 0하고 1 사이에 존재합니다 라는 얘기는 0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함수값을 생각하실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모양적인 걸 판단할 수 있는데 이 함수가 이 방정식에 주어져 있는 이 좌변에 생긴 마치 이 3차 함수가 새롭게 생긴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주어지는지는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바로 사이값 정리를 생각한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의 생각으로는 선생님의 판단으로는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사이값 정리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방정식 안에서 우리가 많이 했던 유형 즉 8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11x라는 이 방정식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고 K가 움직이면서 0, 1에서의 교점을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자, 어쨌든 어떤 과정을 거치시건 간에 여러분들은 이 함수의 대한 그래프를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좌변의 함수를 이 함수도 좋고 이 함수도 좋습니다. 어떤 함수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를 hx라고 만약에 두시고 이 h'x를 구해보시면 그 도함수가 0보다 큰 값만을 갖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좌변에 주어져 있는 함수가 증가함수가 되기 때문에 0하고 1 사이에서 어떤 그 실근을 갖기 위해선 0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함수값만을 우리가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좌변에 주어져 있는 식 그냥 이렇게 썼으니까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죠. 요 관점에서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요 좌변에 주어져 있는 함수를 hx라고 하면 h의 0값 왜냐하면 증가하면서 이 사이에서 그늘 하나 가져야 되는 거니까 h의 0값은 반드시 무엇이 돼야 되고 음수가 돼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h의 1값은 반드시 어떤 값이 돼주면 0보다 큰 값이 돼야 되겠죠. 큰 값이 돼주면 요 조건을 만족해주면
닫힌 구간이니까 0이 돼도 상관없겠죠. 그죠? 요렇게 되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되어주면 0일을 포함한 구간이니까 0일을 포함한 구간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니까 요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K의 값을 그 범위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K의 값을 계산해 보시면 0을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K값이 0이 나오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은 값은 얼마가 나오죠? 7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은 어차피 중복된 계산이니까 요거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그냥 선생님이 식을 정리해서 쓰도록 하면 요게 아마 마이너스 8x 세제곱이 나오고 플러스 12x 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13x 플러스 8 더하기 k는 0이라는 이러한 방정식을 다시 한번 이 gx의 식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요거는 f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같이 f를 그냥 살짝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관점 안에서 살펴보시면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주어진 식에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러한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식도 마찬가지로 한번 미분을 해보시면 증가함수라는 것이 확인이 돼요. 감소함수라는 것이 확인이 돼요. 왜냐하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이것은 감소함수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따라서 감소하면서 이 사이에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이번엔 반대로 이 식을 내가 gx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식을 내가 그냥 hx라고 쓸게요. 여기서 나온 이 식을 다시 내가 hx라고 두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은 h0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h1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이런 반대의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원리로 0을 집어넣으면 8이 나오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8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고요.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1이 딱 마이너스 1이 나오나요?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면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범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저는 여기서도 참 많은 실수를 한 학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두 개를 찾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교집합을 많이 구해요. 여기서 빠진 학생들도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게 이제 사실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막 풀어요. 그리고 나서 두 개가 나오면 겹치는 데를 찾아. 겹치는 데를 찾아버리면 그러면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모든 나의 노력과 모든 나의 어떤 공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그렇죠.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절대 이걸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둘의 무엇을 찾으셔야 되냐면 합집합을 구하셨어야 됐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억울했던 학생은 이 학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합집합을 하면 이게 내가 찾는 범위가 되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65라는 m제곱을 해주는 거니까 65라는 정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 아까 여기까지 우리가 구했던 과정을 1단계로 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과정. 그래서 g라는 함수가 역함수니까 나는 f를 이용해 해결하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f에 관한 식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요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저의 풀이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규호 선생님이 이제 풀이 단계 실행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뭐 보시면서 또 뭐 이야기 나눌 것들 보이는 것들이 있나요? 이 문제를 정말 대수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깝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수적인 접근 말고 또 이걸 기하학적으로 접근해서 푼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풀이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모풀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한번 도전해 보시죠. 네, 제가 도전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gx가 2x 또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까지 오는 과정은요 똑같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걸 이렇게 역함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어서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좀 기하적인 영역에서 강점을 보이는 학생들은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지워보겠습니다.
fx와 gx가 서로 역함수라는 건 두 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소리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좌표 평면 위에 왜냐면 이 ex라는 그래프 자체가 상당히 간결하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는데도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y는 x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요거를 차라리 다른 색깔로. 자, y는 x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gx와 ex가 같게 되는 그런 x가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랬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다. 그렇다면 자, y는 2x라는 직선을 실제로 그려보면 어렵지 않게 자, y는 2x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y는 2x라는 직선에 대한 역함수 아주 간단하거든요. 이걸 y는 x에 대해 대칭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게 되고 y는 2분의 1 x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 g라는 함수가 y는 2x와 0과 1 사이 어딘가에서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즉 gx가 이런 식으로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날 수도 있고 쭉쭉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려보면 gx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gx와 2x가 만나는 점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렇다면 그 역함수 만약에 gx가 이거라면 그거에 대한 역함수는 뭐 이 정도로 생겼겠죠? 그렇다면 요 점에 대한 대칭점 여기.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한 대칭점은 여기. 이 점에 대한 대칭점은 여기. 이렇게 우리가 점을 움직이면서 생각해보면 gx라는 함수가 y는 2x라는 직선과 0과 1 사이 어딘가에서 만난다면 그렇다면 fx라는 함수는 y는 2분의 1 x라는 직선과 0에서 2까지 요 사이 어딘가에서는 만나야만 되는구나 라고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y는 gx는 2x 이것이 이 방정식이 0과 1 사이에서 근을 가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기하학적으로 역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해서 fx라는 함수와 2분의 1 x라는 이 함수가 이 함수가 0과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0과 1이 아니라 0과 2 여기에서 근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생각이 정리됐다 그러면 그렇다면 fx 마이너스 2분의 1 x라는 함수를 생각하고 내가 이 함수를 h1x다라고 둔다면 그렇죠? 이렇게 둔다면 그렇다면 이 h라는 함수가 0과 2 사이에서 근을 가져야 돼. 그렇다면 h0 곱하기 h2 이 두 개를 곱한 것의 부호가 다르다면 그렇죠.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요. 이 fx 마이너스 2분의 1 x라는 이 함수가 과연 단조 증가 함수인가? 그걸 따져봐야만 이 아이디어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한 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우는요. 뭐 요거보다는 조금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차분하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y는 x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어 놓고요. 두 번째로는 g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2라는 그 직선은 어떻게 생겼을까? 자, 일단 y절편이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마이너스 2x 더하기 2라는 직선은 이렇게 생긴 직선이구나. 그렇죠? 자, 요게 마이너스 2x 더하기 2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이너스 2x 더하기 2라는 이 직선에 대한 역함수는 뭐냐? 또 그걸 생각해 보면요. 이 부분에서 이제 멍하고 어떻게 그려야 되지 고민하는 학생인데요. 직선이니까요. 자, 이 0,2라는 점에 대한 대칭점 2,0이죠. 그렇죠? 두 대칭점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1,0이라는 점에 대한 대칭점은 0,1.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함수는 y는 x에 대한 대칭 함수는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이 만나는 점이 이 y는 x 위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프가 어설픈 점 양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래? 그렇다면 이 그래프는 기울기는 두 칸 갈 때 아래로 한 칸,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y절편은 1, 그러니까 플러스 1. 그렇구나.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 단계는 똑같죠. 어떻게? gx는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0과 1 사이에서 근이 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 방금 앞과 동일한 이유로 이 fx라는 함수는 그렇다면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과 그렇죠. 여기도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지금 보시면 gx라는 함수가 여기 어딘가에서 만날 거예요. 그렇다면 점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돌아다니겠죠. 그렇다면 그 대칭점들은 여길 돌아다니겠죠. 그러니까 fx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 요 방정식이 0과 2 사이에서 근을 가진다. 똑같이 또 얘기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fx 이걸 한쪽으로 넘겨서 더하기 2분의 1x 마이너스 1이라고 놓고 내가 이 함수를 h2x다 라고 놓으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과연 이 함수가 1대1 함수인가 한번 따져보고요. 마찬가지 원리로 이 함수가 0과 2 사이에서 근을 가져야 된다면 이 h2 0 곱하기 h2 2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조건을 풀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풀어보시면 여기서는 아마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k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나오죠? 네, 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 예,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풀면 k는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똑같은 결론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한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풀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풀이로서 이제 뭐 대수적인 첫 번째 방법이 대수적인 방법의 접근이었다면 두 번째 지금 방법은 기하적인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렇게 기하적으로 해석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요? 제가 한번 나가서 네.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저는 좀 그런 의문이 있는데요. 지금 이 빨간색 살짝 그려놓은 부분이 이제 GX 그래프의 일부분이잖아요. F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역함수인 GX도 증가를 하는 함수라는 거는 확실한데, 그러면 증가를 하는데 이 그래프가 이럴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증가를 하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증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0에 이쪽에 와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0에서 하고 1에서 2에서 1과 2에서 뭐 이렇게 돼 가지고요. 똑같은 부호를 가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하적인 풀이로는 지금 여기서 이런 부분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심을 하는 학생이라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풀이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김성훈 선생님은 앞에서 그래서 hx라는 함수를 잠깐 보면은 fx-2분의 1x인데 고함수가 단조 증가한다는 걸 보여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렇게 그렸지만 저거는 뭐 이제 fx에다 넣어가지고 실제로 미분해서 판별식 써보면은 단조 증가한다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해서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그런 함정을 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풀이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함수를 생각을 하고 이걸 결국 fx를 저기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대입을 해서 식을 다 만들어내서 미분을 해가지고 대수적으로 단조 증가한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결국 여기서 이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조 증가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학생들은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하지 않고 놓칠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어떤 문제에 누가 저럴 가능성까지 생각하면서 함정을 판다면 또 학생들은 그대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네, 실제 우리가 어떤 방정식에서 지금 구간 0일에서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따지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이값 정리는 구간 내에서 열린 구간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실제 저기 자체에서 보더라도 저 함수 자체가 이제 우리가 방정식에 대한 식을 정리했을 때 나오는 식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의 실근을 갖는 형태밖에 안 돼요. 어찌됐든 하나의 실근밖에 갖지 않으니까 이쪽 상황에서도 저렇게 두 개로 만나는 사이값의 정리를 충분히 만족하는 상황이지 또 이쪽에서도 얼마든지 해석을 해서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꼼꼼하게 풀려고 들면 정말 한없이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서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렵게 학생들한테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아까 뭐 우리 시작할 때 송강균 선생님이 여러 가지 풀이가 있고 그런 풀이들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이래야 된다라는 학생들도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들은 어떤 문제가 딱 하나 있으면 그거를 자기가 아는 방법 익숙한 방법으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 접근이 훨씬 쉽고 이쪽에 조금 더 자기가 익숙한 방법이었지만 그쪽 과정이 좀 더 복잡해버리면 사실 학생들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누누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풀이라고 하듯이 좀 자기가 좀 지금은 불편하더라도 이런 풀이 저런 풀이 또 기하적으로 익숙한 친구라면 대수적인 풀이도 좀 익숙하게끔 해보고 대수적인 게 익숙한 학생들이라면 기하적인 풀이도 좀 이해하면서 완결성을 높여나가는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수학적인 지식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나형 30번 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서 다양한 접근법 또 그 안에 담긴 뜻 정말 뭐 한 문제였지만 사실 우리 이 문제를 완벽하게 저희 가형처럼 해부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느낀 소감 같은 거 있으면 한마디씩 우리 수학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출제자가 정말 고민해서 잘 만든 문제구나. 그리고 그런 문제를 푸는 게 고통스럽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정말 재밌다. 희열을 느낀다. 이게 이래서 이 말이 들어있구나. 이래서 이 조건이 들어있구나.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수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정말 가져야 될 태도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덕후로 거듭나서 여러분들도 마지막 킬러 문제를 맞추고 성공적인 입시를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산이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관악산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다양한 코스를 가보고 싶어합니다. 과천에서도 올라가고 싶어하고 안양 쪽에서 오고도 싶어하고 서울대에서도 올라가고 싶고 사당도에서 올라가고 싶죠. 근데 대부분 산을 못하는 거나 산에 대한 자신이 없거나 그런 학생들은 어느 코스가 제일 편한데 자 일거만 찾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편한 코스만 찾는 학생들은 뭐 수학을 못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다양한 길을 얼마나 많이 개척하고 아느냐. 자, 이건 것 같아요. 대다수의 이제 우리가 문과 학생들은 수학을 스스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30번이나 29번은 이제 버려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버려버린다 그러면 이제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성적이 우수하다 그리고 차별성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한다면 30번 문제를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30번 문제를 이미 나온 문제만 가지고서 이미 나와 있는 풀이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푼다 그러면 이 학생은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풀이가 있다면 제발 그 풀이를 버리고 한번 너만의 풀이를 한번 만들어 봐라. 바로 그거야말로 진정한 공부이고 마찬가지로 자기의 그 수학적인 내공을 쌓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그 30번 문제를 보면서 결국에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수능을 치르는 인문계 학생들의 거의 1%를 가르겠다는 그런 한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것인데 과연 무엇으로 1%를 가를 것이냐라는 판단으로 봤을 때 그것은 학생들의 문제 푸는 기술보다는 학생들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각각의 개념을 다 띄워놓고 보면 결국에 내가 다 다루어 본 내용이지만 이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즉 우리가 뭐 옛날 속담에도 작은 하나는 쉽게 풀어지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10개가 돼버리면 정말 단단한 게 되듯이 우리는 지금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을 어떻게 내가 펼쳐나가고 어떻게 바라보고 그러한 사고하는 훈련도, 문제를 푸는 훈련뿐만 아니라 사고하는 훈련들을 학생들이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자리가 이러한 공부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많이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자평을 해봅니다. 저는 수학은 항상 사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그 사고를 할 때 이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집요하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라는 그런 부분을 오히려 생각할 때 사고의 깊이가 깊어지고 더 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냥 한 개의 교점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림을 어떻게 잘 틀어서 그리면 2개의 교점, 뭐 3개까지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까지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볼 때 사고의 폭이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사고한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과 학생들 중에 이제 선호학과를 보면 심리학과라고 있잖아요. 여학생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여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왜 심리학과를 가고 싶니? 그랬더니 사람의 이런 심리가 너무 재밌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 오늘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EBS 수학의 최강 어벤져스 팀을 모셔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획일적이지 않다라는 걸 또 한 번 느껴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거였지만 또 이런 관점에서 이 선생님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꼈을 때, 그 지식을 알았을 때 희열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뭐 우리 친구들이 그런 거를 느낄지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좀 배부른 식사 한 끼를 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변하는 게 빠를 것이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거에도 도전하고자 노력하고 이런 수학적인 어떤 지식을 여러분들이 얻고자 할 때 이런 문제들 속에서 단순히 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담긴 여러 가지 수학적인 원리 개념들까지도 다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수학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 4분 모시고 이렇게 진행해 봤는데요. 제가 감히 어벤져스라고 아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EBS에서 최상위 강의들을 담당하고 계신 정말 실력파 선생님들이니까 여러분들 강의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로 좀 뭐라고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세상의 모든 풀이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걸로 해서 마지막에 파이팅을 한번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세상의 모든 풀이 내가 바뀌면 수학이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